상처 없는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죽어버린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미 죽은 사람들 뿐입니다. 따라서 상처 없기를 바란다는 것은 죽기를 바란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삶이 힘들 때는 이제는 실뭉치가 풀리는 일만 남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정말 그때부터 실뭉치가 서서히 풀리기 시작합니다. 풀리는 실로 어떠한 옷을 새로 짜느냐 하는 문제만 남아있게 됩니다. 어쩌면 인생은 책입니다. 인생이라는 책은 단 한 번밖에 읽지 못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그 책을 제대로 읽지도 않고 마구 넘겨버리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열심히 밑줄을 그어가며 읽습니다. 안녕하세요. 힐링필드입니다. 혹시 진통제 있으세요? 라고 물어보면 5명 중에 한두 명은 진통제를 갖고 다니더라고요. 생리통이나 두통이 심해서 꼭 챙긴다고 해요. 머리가 복잡하거나 마음이 아플 때도 진통제가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근거는 없습니다. 믿거나 말거나죠. 그런데요, 살다 보면 두통보다 더 자주 겪는 게 심통이래요. 마음의 통증. 그래서 정말 필요한 건 마음의 통증을 가라앉힐 진통제인 거죠. 이런 진통제 혹시 갖고 계신가요? 없으시다면 제가 하나 권해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네, 이미 눈치채셨죠? 빛에서 펴낸 정호승 작가의 내 인생에 힘이 되어준 한마디라는 진통제입니다. 정호승 작가는 정확히 말하면 시인입니다. 사랑하다가 죽어버려라, 수선화에게, 이별노래, 내가 사랑하는 사람 등의 유명한 시들이 많은데요. 정호승 시인이 지금까지 쓴 시가 1000편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 중에 노래로 만들어진 시도 70편이 넘고요. 내 인생에 힘이 되어준 한마디는 산문집입니다. 작가가 평소에 힘과 위안을 얻었던 말들을 모아서 더 많은 이들과 나누고 싶은 마음에 이 책을 펴냈다고 합니다. 이 책에는 세계적 문호의 말도 있고 신부님과 스님의 말, 또 평범한 이들의 말, 작가의 어머니의 말, 그리고 작가가 자신에게 한 말도 있습니다. 총 67편의 글들이 담겨 있는데요. 우선 제목 몇 가지만 한번 읽어볼까요? 십자가를 등에 지고 가지 말고 품에 안고 가라. 10년 뒤에 내가 무엇이 되어 있을까를 지금 항상 생각하라.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고 생각하지 말고 나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라. 왜 가장 원하지 않는 일에 인생을 낭비하는가? 죽음을 두려워하면 매일 죽으나 두려워하지 않으면 단 한 번밖에 죽지 않는다. 목표를 세우면 목표가 나를 이끈다. 내 인생에 힘이 되어준 한마디답게 이렇게 제목만 읽어도 뭔가 힘이 느껴집니다. 이 책은 한 번에 다 읽는 것도 물론 좋지만 내가 필요할 때마다 한두 편씩 찾아 읽는 것도 좋습니다. 오늘 저는 3편을 골랐습니다. 나를 위해서, 그리고 지금 이 순간 힘이 필요한 누군가를 위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절망이라는 죄는 신이 용서하지 않는다. 한 악마가 사람들을 유혹하는 데 사용해왔던 도구를 팔려고 시장에 내놓았습니다. 도구의 종류는 참으로 다양했습니다. 악마가 사용하는 도구답게 흉악하고 괴상망측한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진열된 도구들 한쪽에 값을 매기지 않은 작은 쐐기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저건 뭐죠? 왜 값을 매기지 않았어요? 물건을 사러 온 다른 악마가 궁금증을 참다 못해 물었습니다. 그건 절망이라는 도구인데 파는 게 아니야. 난 저걸로 틈을 벌려 강하다고 하는 그 어떤 사람도 쓰러뜨려. 그래서 다른 건 다 팔아도 저것만은 팔 생각이 없어. 내가 가장 즐겨 사용하는 것이거든. 제가 절망에 빠질 때마다 떠올려 보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늘 그 악마가 제 마음의 틈새에다 절망이라는 이름의 쐐기를 박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린 학생에서부터 대기업 회장, 대법원장, 대학 총장, 도지사, 시장, 고등학교 교장, 촉망받는 젊은 여배우에 이르기까지 많은 이들이 절망에 빠져 자살로 생을 마감하는 게 오늘 우리의 현실입니다. 1년에 평균 400여 명이 한강에 투신 자살을 시도하고 그 중에서 3분의 2가 익사체로 인양됩니다. 언젠가 자살하려는 사람들은 꼭 읽어주세요라는 글이 쓰인 노트 한 권이 한강대교 난간에 매달려 있다는 신문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노트는 한강에 투신했다가 살아난 사람이 쓴 것으로 차가운 물속에서 숨이 끊어질 때까지 받는 고통의 시간은 살아서 고통을 받는 시간보다 수천 배, 수만 배 더 길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노트가 아직 한강대교 난간에 걸려 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오죽하면 그런 노트까지 등장했을까요? 한강경찰대 구조대원의 말에 의하면 구조된 지 며칠 뒤에 다시 한강에 뛰어드는 사람도 있고 구조된 뒤 대원들이 방심한 틈을 타 구조선에서 다시 뛰어내리는 사람도 있고 정신을 차리자마자 왜 살렸느냐고 때리고 꼬집고 하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몇 해 전 수능시험이 있던 날에 본 신문기사가 영 잊혀지지 않습니다. 남원에 사는 한 여고생이 첫째 시간에 언어 영역 시험을 치러다가 그대로 나와 이웃집 아파트 옥상에 올라가 투신 자살했다는 기사였습니다. 또 재수생이 수능 전날 아파트에서 뛰어내린 사건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 여고생과 재수생, 또 그들의 부모를 생각하면 지금도 마음이 아픕니다. 그때 그들이 자신을 조금만 더 사랑했더라면, 그까지 시험 좀 못 치면 어때? 다음에 또 치지 뭐. 하고 생각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제가 좋아하는 감독 아파스 키아로스타미가 만든 영화 체리 향기의 한 장면이 떠오릅니다. 이 영화는 주인공 바디가 수면제를 먹고 누워 죽음을 기다리는 동안 자신의 몸 위로 흙을 덮어줄 사람을 찾아 나서는 이야기인데 돈을 많이 준다고 해도 아무도 그의 제의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노인이 그의 제의를 수락하고 자신이 살아온 이야기를 바디에게 들려줍니다. 그 얘기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전에 목매달아 죽기 위해 줄을 매려고 나무에 올라간 적이 있어. 그런데 나무에 달린 체리가 눈에 띄어 무심결에 먹어보니 너무도 달더군. 그래서 계속 먹어보니 문득 세상이 너무 밝다는 게 느껴졌어. 붉은 태양은 찬란하게 빛났고 하교하는 아이들의 소리는 너무도 평안했지. 그래서 아이들에게 체리를 따서 던져주고 나무를 내려왔소. 바디는 노인의 이야기를 들으며 불현듯 삶에 대해 강한 애착을 느낍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도 바디 같은 분이 있습니다. 지금은 사업에 크게 성공해서 남부럽지 않게 살고 있으나 그에게도 고생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하도 고생스러워 한 번은 목매달아 죽으려고 넥타이 2개를 끈으로 묶었습니다. 그러나 죽지는 못했습니다. 거실 가득히 스며들어오는 햇살에 먼지가 빛나는 것을 보고 저 먼지도 저렇게 빛나는데 하는 생각이 들어 묶은 넥타이 2개를 장롱 깊숙이 넣어두었습니다. 그리고 30년이 지난 지금도 그 넥타이를 꺼내보고 다시 힘을 얻습니다. 저는 오른쪽 주먹에 자그마한 흉터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젊은 날에 절망에 빠져 골목의 시멘트 벽을 주먹으로 힘껏 내리쳤을 때 생긴 것입니다. 저는 그 흉터를 볼 때마다 그때를 생각하며 다시 마음을 추스릅니다. 신이 희망을 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자기 스스로 희망을 만들어야 합니다. 절망이라는 죄는 신이 절대 용서하지 않습니다. 죽음 가운데 있던 노인에게는 체리 향기가, 자살하려던 남자에게는 넥타이 2개가, 절망에 허우적거리던 저에게는 주먹의 흉터가 결국 희망이 되었습니다. 쥐 한 마리를 캄캄한 독 속에 집어넣으면 3분을 넘기지 못하고 죽지만
그 독 속에 한 줄기 빛이 새어 들어가면 적어도 36시간은 죽지 않고 견딥니다. 희망은 죽음 앞에서도 생명을 지켜내게 하는 강한 힘입니다. 불황자와 빈민들을 위해 평생을 산 프랑스의 피에로 신부는 어떤 이들이 자살하는 지경까지 가는 것은 그들에게 용기가 없어서가 아니라 더 이상은 버틸 수가 없기 때문이다. 여기서 용기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결핍된 것은 사랑이다 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만이 절망을 이겨내게 할 수 있다는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는 이제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나 자신이 나를 사랑하도록 더욱 노력합니다. 그래서 가끔 나의 사랑하는 삶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좋습니다. 한번 열심히 살아봅시다. 그러면 제 삶도 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좋습니다. 한번 열심히 살아봅시다. 시간 없을 때 시간 있고 바쁠 때 더 많은 일을 한다. 언젠가 제가 너무 바쁘다고 하자 시간 없을 때 시간 있고 바쁠 때 더 많은 일을 한다고 누가 지나가는 말처럼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그럴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 제 시작 노트 맨 앞장에 그 말을 적어놓고 자꾸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러자 어느 날 문득 알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없을 때는 스스로 시간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시간이 더 많아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해야 할 일이 많아 정신없이 바쁠 때도 그 일을 해내기 위해 더 열심히 하기 때문에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 시간이 많을 때에 오히려 더 시간이 없어진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많이 남아있다고 생각하고 마냥 뜸들이고 늑장을 부리다가 그만 시간에 쫓기게 되는 경우가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저는 청탁받은 원고 마감일이 많이 남았을 때 오히려 마감일을 지키지 못할 때가 더 많습니다. 약속 장소에 가장 늦게 나타나는 사람이 약속 장소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사는 사람인 경우가 대부분인 것도 바로 그런 까닭입니다. 시간이 많다는 것은 자칫 게으름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시간이 많아 게으름을 부릴 때 오히려 시간이 더 없을 수 있습니다. 시간이 많다고 해서 그 시간이 다 유용하게 쓰이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많은 시간이 게으름을 위하여 쓰이면 시간이 없는 경우보다 더 못합니다. 우리는 시간이 없다거나 바빠 죽겠다는 말을 밥 먹듯이 합니다. 아마 일상에서 가장 자주 쓰는 말 중 하나가 바로 이 말일 것입니다. 저도 툭하면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나 요즘은 이런 말이 입 밖에 나오려고 하면 꿀꺽 삼켜버립니다. 시간은 변함없이 그대로 존재하고 있는데 공연히 저 혼자 시간이 있다 없다 말하는 것입니다. 시간의 입장에서 보면 그런 제가 얼마나 우습겠습니까? 산속에 있는 남자에서 잠들었다가 이른 새벽에 스님이 치는 운판 소리를 듣고 잠에서 깨어나 하루를 시작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하루가 너무도 길었습니다. 하루가 그렇게 길고 많은 시간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실은 똑같은 하루라는 시간이었을 뿐인데도 그날은 마치 시간의 부자가 된 것 같았습니다. 시간은 이렇게 자신이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시간은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만의 시간을 창조할 수 있습니다. 시간은 창조되어야만 비로소 자기만의 시간이 됩니다. 미하엘 엔데의 동화 모모에 보면 시간의 주지자인 호라 박사는 모모에게 모든 사람은 저마다의 시간을 지니고 있으며 시간은 참된 소유자를 떠나면 죽은 시간이 되고 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은 늘 참된 소유자를 만나려고 합니다. 시간의 참된 소유자는 시간을 잘 관리하고 활용합니다. 먼저 해야 할 일과 나중에 해야 할 일을 구분함으로써 쓸데없는 일에 시간을 낭비하는 일이 없습니다. 제주도의 귤도 남쪽에 있는 석유포 귤이 더 당도가 높고
석유포 중에서도 남원 지역의 귤이 더 당도가 높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귤나무라도 윗가지에 달린 귤이 아래가지에 달린 귤보다 더 당도가 높고 맛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햇볕을 쬐 수 있는 시간이 더 많았기 때문입니다. 귤 하나도 햇볕을 자기 것으로 만든 노력의 시간이 어느 정도였느냐에 따라 당도와 맛이 달라지는데 하물며 우리 인간이야 오죽하겠습니까? 프란치스코의 박재홍 수사님은 시간은 시간으로 존재하지 않고 노력의 결실로 존재한다고 말합니다. 내가 나무를 심었다면 나이테 안에 존재하고 내가 사랑을 심었다면 따뜻한 그대의 마음 안에서 시련을 극복한 모습으로 존재하고 내가 마음을 온유하게 갈고 닦았다면 온화한 언행 안에 존재하고 세계 평화를 위해 매일 간절히 기도했다면 좀 더 나은 세상 안에 존재하고 열심히 운동했다면 건강 안에 존재한다고 말합니다. 허송세월하지 말고 시간을 소중히 사용하라는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수도꼭지를 제대로 잠그지 않고 잠들어 버림으로써 물을 낭비하는 것처럼 시간을 낭비합니다. 시간은 낭비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모모에서처럼 시간은 저축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도 아닙니다. 소녀 모모는 시간을 저축하는 일이 얼마나 무의미하다는 것을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내일을 위하여 오늘을 저축하는 일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오늘이라는 지금 이 시간을 충실히 사용하지 않으면 내일이라는 시간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 내일도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내일을 먼저 생각하고 오늘 이 시간을 저축하려고 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사는 시대는 시간을 절약하고 저축하는 시대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수많은 문명의 이기들, 세탁기, 휴대전화, 자동차, 비행기 등은 결국 시간을 줄여준다는 점으로 그 이기의 장점을 축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더 많은 시간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시간을 내일을 위하여 저축할 게 아니라 오늘을 위하여 열심히 써야 합니다. 육체와 물질을 위해 쓰기보다 영혼과 사랑을 위해 써야 합니다. 그래야만 시간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되지 않을 수 있고 시간을 창조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은 나의 것인 것 같지만 실은 나의 것이 아닙니다. 시간은 신의 것이며 신으로부터 잠시 빌려 쓰는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그 빌린 시간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신에게 낱낱이 보고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만일 그렇게 되었을 때 시간을 낭비하거나 소중하게 쓰지 않았다면 그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영화 빠삐용에서 주인공 스티브 맥퀸을 향해 인생을 낭비한 죄를 준엄하게 묻던 장면은 20여 년이 지난 지금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남과 나를 비교하는 일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다. 제가 중학교 2학년이던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엄마가 사준 청바지를 처음 꺼내 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많은 사람이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햇살은 눈부셨습니다. 세상이 너무 밝고 환한 탓인지 갑자기 제 자신이 초라하고 부끄럽게 느껴졌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들 잘나 보이고 행복해 보이는데 저만 한없이 작고 못생긴 벌레처럼 보였습니다. 고개를 들지 못하고 호주머니에 손을 푹 찌르고 걸었습니다. 그만 죽어버릴까 하는 충동이 일었습니다. 그때 마침 사촌 누나가 지나가다가 호승아, 니 어디 가노? 하고 물었습니다. 초라한 감정에 휩싸여 대답조차 하지 못하고 그냥 지나쳐버렸습니다. 아직도 제게 이런 구석이 남아 있습니다. 남과 나를 자꾸 비교하는 태도 말입니다. 다른 시인이 좋은 시 쓴 걸 보면 부럽고 다른 작가가 베스트셀러를 낸 걸 보면 부럽고 좋은 대학에 들어간 친구 아들이 사법고시에 합격했다고 하면 부럽습니다.
아침 일찍 쓰레기 봉투를 들고 나오다가 다른 사람이 운전기사가 대기하고 있는 차를 타고 출근하는 모습을 보면 그게 또 부럽고, 아내와 한바탕 부부싸움을 하다가 지금 내 나이에 다른 많은 이들은 국사를 논하고 있는데 나는 집에서 이게 뭐냐 하는 생각을 하면 그만 제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자칫 우울해지는 날이 많습니다. 남과 나를 끊임없이 비교한 끝에 나타나는 초라한 현상입니다. 이렇게 나의 부족함과 초라함은 남과 나를 비교하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런데 남과 나를 비교할 때 남의 어느 부분을 보고 비교하게 될까요? 대부분 겉만 보고 비교하게 됩니다. 남의 겉만 보고 그게 남의 전체인 양 여깁니다. 어떻게 남의 겉과 외모만 보고 자신의 전체와 비교할 수 있을까요? 아, 저 사람이 무슨 책을 읽었구나. 나도 그 책을 읽어야겠구나. 그런 비교는 잘 하지 않습니다. 아, 저 사람이 골프를 치니까 나도 쳐야겠구나. 저 사람이 유럽을 다녀왔으니까 나도 유럽 여행을 해야겠구나. 그런 생각은 합니다. 이는 대부분 겉과 결과와 물질을 보고 비교한 결과입니다. 내면과 과정과 영혼의 비교가 크게 부족한 탓입니다. 때로는 남과 나를 비교함으로써 용기를 얻고 더욱 발전적인 계기나 동기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긍정적인 비교보다 부정적인 비교가 대부분입니다. 오히려 비교함으로써 동기를 상실하거나 좌절감에 빠지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이는 남과 나를 비교하고 대비하더라도 서로 다른 인간의 삶을 살고 있다고 분리해서는 안 되는데 그만 분리해버리기 때문에 문득 부족함과 초라함의 물결에 휩싸인 결과입니다.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과 내가 같은 배를 타고 같은 인생의 바다를 항해한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더라도 배를 저어 바다로 나아가다 보면 누구나 다 한두 번쯤은 심한 파도에 멀미를 일으키고 잠잠해질 것 같지 않은 폭풍에 위기의 순간을 맛보기도 하는데 꼭 자기만 폭풍에 휩싸여 불행해졌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에 일정하게 정해진 삶의 표준이나 기준은 없습니다. 행복과 불행의 고정된 유형도 없습니다. 없는데도 있는 것처럼 우리가 착각할 뿐입니다. 혹시 내게 불행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 불행은 남과 비교할 수 없는 나만의 삶의 한 형태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할 줄 알아야 내가 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 나만 불행하고 이렇게 못 사느냐? 왜 나만 부모 복이 없고 자식 복도 없느냐? 이렇게 생각하면 정말 남편 복도, 아내 복도, 자식 복도, 친구 복도 없을 것입니다. 끊임없이 남과 비교하는 어리석음 때문에 비극이 그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행복의 기준을 남에게 두지 말라. 우리가 다 아는 책은담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행복이지 내 행복의 기준치가 될 수 없습니다. 자기 자신을 확실하게 이해하고 파악하는 데서 내 행복의 모양새를 스스로 갖출 수 있습니다. 짧은 인생을 언제까지나 다른 사람의 삶을 흉내내면서 살 수는 없는 일입니다. 남이 장에 간다고 나도 걸음지고 장에 갈 수는 없는 일입니다. 남의 기준에 맞추어 남의 삶을 베끼려 하지 말고 내 삶을 스스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누구한테나 그 사람 참 좋은 사람이다 라는 말을 들으려고 노력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떻게 누구한테나 다 좋은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아무 이해관계가 없어도 사람은 사람을 욕하며 살게 마련입니다. 한 번도 듣지도 보지도 못한 사람이 나를 욕하는 일은 이미 늘 있는 일입니다. 저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크게 걱정하지 않습니다. 가고 싶은 마음이 내키지 않는 곳에서 청첩장이 날아왔다면, 그래서 굳이 갈 필요가 없다면 가지 않습니다. 체면 때문에 눈도장을 찍기 위해서라면 갈 필요가 없습니다. 내 아들이 결혼할 때 그 사람이 나의 하객이 될 것을 미리 준비하고 염려해서 간다면 그게 진정한 하객일까요?
내 부모가 돌아가셨을 때 찾아올 조객들을 생각하고 미리 품앗이한다는 생각으로 문상을 간다면 그게 진정한 문상일까요? 다소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예 아니오가 분명해야 합니다.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를 먼저 생각하지 말고 자신의 생각과 뜻을 먼저 생각하고 주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한 태도는 그 당시에는 좋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면 우정과 사랑과 신뢰를 잃게 됩니다. 한 마리 개가 물체를 보고 짖으면 다른 100마리 개는 그 소리를 따라 짖습니다. 삶이란 누구를 따라하는 게 아닙니다. 다들 자기만의 삶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잘 모릅니다. 어떤 때는 따라만 하는 게 아니라 비교까지 합니다. 비교해서 자신의 삶을 다른 사람의 기준에 맞춰 평가합니다. 특히 외모와 물질의 경우의 평가는 더욱 기승을 부립니다. 참으로 어리석은 평가가 아닐 수 없습니다. 가톨릭 교회의 피정 프로그램 중에 3분 안에 치르는 시험이 있습니다. 이 시험을 치르기 위해 시험지를 받아들면 첫머리에 끝까지 다 읽어보고 문제를 푸시오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끝까지 다 읽어보지도 않고 열심히 문제를 풉니다. 시험지 끝에 끝까지 읽어보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문제를 풀 필요가 없습니다. 시험지에 이름만 쓰십시오. 라고 돼 있는데 말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옆 사람이 열심히 문제를 푼다는 이유로 자기도 따라서 서둘러 문제를 풉니다. 그것은 남들이 다 탄다는 이유로 목적지도 모르는 기차에 올라타는 것과 똑같은 일입니다. 성철 스님 맞은편에 앉아 공양을 끝낸 한 사람이 스님께 한 말씀을 청했습니다. 스님께서는 한동안 아무 말씀이 없으시다가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공양이 끝났는가? 예, 큰 스님. 그럼 밥그릇을 씻거라. 우리는 어쩌면 나를 지탱해줄 거창한 진리를 기대하며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정작 내가 해야 할 일은 거들떠보지도 않으면서 말이죠. 이 책에서 나를 지탱해줄 가장 힘있는 한마디는 바로 이거였습니다. 밥그릇을 씻거라. 지금까지 힐링필드였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